김성록입니다. 여러분, 이 개발기술 사업화라는 내용하고 또 기술개발 사업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혼돈이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 의미는 개발기술 사업화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개발이 된 기술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연구개발 단계를 거쳐서 뭐 A라는 어떤 그 프로덕트를 만들 때 필요한 그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거니까 아직도 기술개발 단계로 봐서는 기술개발은 전 단계고 개발기술 사업이란 건 후 단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개발기술 사업화 실무인데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한테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과 이제 기술 경영. 자, 이거 보시면은요, 이거는 좀 아카데믹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영학이라는 것은 돈 버는 방법을 체계화시켜 놓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연속적인 혁신을 이렇게 이제 체계화시켜 놓은 거죠. 그걸 경영학이라고 본다면은 최근에 되려고 있는 이제 기술 경영학이라는 것은 기술 기반으로 돈 버는 방법을 체계화시켜 놓은 거. 그건 똑같은 의미로 보게 되면은 기술로 혁신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연속적인 시위의 창출, 혁신의 연속을 체계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차이는 하나는 어떤 그 경영학이라는 메커니즘 속에 움직이는 거지만 베이스가 되는 것이 원천 기술이라는 기술 경영학으로 보시면 되겠죠. 요즘에 크게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아마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기술 경영이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뭐냐고 이렇게 봤을 때 기술 투자를 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최대 효과를 내는 것. 그럼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투자를 했는 거에 대해서 최대 효과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경영의 가장 기초가 되겠죠. 이제 적게 투자를 해서 많이 벌면은 가장 효율적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기술 경영을 배우면 돈을 벌 수 있는가? 그쵸? 네. 돈을 벌 수 있는 것, 다는 돈을 번다는 얘기는 안 했겠지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자, 돈이 있죠. 그쵸? 이 기술이 베이스가 되어 있는 어떤 그 프로덕트, 제품, 서비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시키면 된다는 전체 프로세스를 보다 보면요. 이게 돈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돈 벌 수 있는 가장 핵심이 어느 부분에 있다는 걸 사실 이해를 합니다. 기술. 그렇죠. 기술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최근에 이제 최첨단 뭐 정보, IT, IoT, 요즘 여러 사물 인터넷 많잖아요. 그 다음에 바이오텍, 최근에 이야기하는 뭐 의료 관련된 생명공학, 너무 굉장히 그 하이테크의 테크놀로지. 근데 그런 부분의 메커니즘을 조금씩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시장의 어떤 트렌드에 맞출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술을 이해를 해, 되지도 않는 기술이 있거든요. 이론에 불과한. 근데 그거를 시장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응을 시킨다 그래요. 우리 흔한 표현으로 그냥 좀 유식하게 영어로 모디파이 한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거 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능력이 생기면 시장 적합화라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술 경영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제 대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봐야 돼요. 이게 기술 경영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해서 개발된 기술을 사업을 하는데 사업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일반적인 생존 부정식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원가와 판매 가격과 가치인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가치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돈을 줬을 때 내가 반대로 베네핏으로 얻어들일 수 있는 가치는 뭐냐, 효용 가치가 뭐냐,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판매 가격을 내가 줬을 때, 그럼 이 판매 가격은 원가에 대비해서 제조자,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이 타당성이 있는가? 이익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는 사람도 적정 가격이라고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거 아주, 뭐라 그럴까요? 델리케이트하다 그러나요? 아주 민감한 문제잖아요. 기업으로 봐서는 드린 원가보다는 많은 이익을 남겨야 될 건데, 소비자로 봐서는 과연 이 돈을 주고 자기가 이 효용 가치를 느낄 건가? 고민이 많겠죠, 그죠? 그러면 과거하고 현재를 보게 되면요, 시장 환경 변화를 이야기한 거예요. 과거에 밸류 가치가 많이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고객 가치가 많이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걸 보면 돼요. 핸드폰이 A라는 회사만 나오고 블랙박스 같은 게 A라는 회사만 나올 때는 굉장히 비쌌었어요. 핸드폰, 말뚝 핸드폰도 300 몇십만 원 했잖아. 근데 지금은 다자 경쟁 시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핸드폰의 가치라는 게 소비자로 봐서는 과거의 어떤 정말 부의 상징이었던 게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필수품으로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가격은 과거에는 내가 원가 드린 것보다는 많은 가격을 팔 수 있었는데 지금은 경쟁 시대다 보니까 많은 마진을 남기고 팔아가지고 시장에서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 조절 굉장히 시장이 막 좁아진다. 경쟁 구도가 치열해지면서 시장 영역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코스트는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뭐 국제적인 어떤 환율, 그 다음에 자원 전략화, 전략 자원화 시키는 각국의 어떤 그 움직임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뭐 희소금속 같은 경우 우리 아시잖아요. 이제 세 가지 변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 부분에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줄이는 활동들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요거는 개별 기업의 컨디션에 따라서 개별 기업의 그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진짜로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제품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개발이라는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돼 있고, 이거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리고 기술 개발의 어떤 실력이 굉장히 늘어나 있습니다. 그죠? 하이테크 기술이 너무나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이걸 한 겹에서 다 수용을 해서 시장 대응하고 짧은 라이프 사이클을 갖다가 대응할 수 있는 신제품 만들어낼 거냐. 이게 투자를 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이게 기업 외적으로는 환경이 지금 그렇게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 내적으로 봐서도 비용이 절감이 되어야 된다. 그 연구 인력, 각종 비용 처리. 그 다음에 회사별로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투자 대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되니까 과도한 성과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돼 있죠. 이것도 문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정확한 R&D의 목표를 상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거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로드맵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전체 전사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을 설정하는 게 바로 로드맵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인데, 자, 이렇게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죽음의 계곡, 우리 뭐 데스밸리라고 이거를 못 넘어서고 넘어지고 성장을 못하는 기업이 제조업 중에는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같은 데 예를 들면은 98% 도태잖아요. 그 2%가 생존하는 거니까. 우리네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그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하는 데는 글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기업 내외적인 이 요인들이 굉장히 개발 사업을 하는 데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겠죠.
지금 보세요. 환경 변화에 관한 것은 한 번 더 보시면은 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요구사항이 다 틀립니다. 유통업자가 요구하는 어떤 그 품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도 실제적으로 최소한의 품질을 갖다가 갖추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 요인이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했죠. 그 고객 만족 경영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죠? 80년대 초부터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고객 만족을 과연 어디까지 할 거냐. 고객의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과도한 품질 향상은 기업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어디까지 고객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건가.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어떤 그 베이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를 시키는데도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시장에 적응을 시키는데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우리의 원가, 전략적인 어떤 그 마지노선하고를 어떻게 지금 이 갭을 최소화시킬 거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환경 변화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보세요. 이거는 개발기술 사업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까요? 연구 단계는 글자 그대로 그냥 돈이 들어가서 사업화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전부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연구 단계는. 연구 단계는 회사에서 재무제표상으로 정리할 때는 비용으로 털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그럼 이건 돈이 됩니까? 기업을 했을 때? 아니죠. 네, 비용이니까. 그 다음에 개발 단계라는 거는 상업적 생산이나 사용 전에 이건 관련 어떤 그 기술들을 새롭게 이제 정의하고 어떤 새로운 재료, 뭐 장비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개발 단계라는 것들도 돈이 되겠습니까? 돈이 될 확률이 많죠. 많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익 모델화 하기에는 조금 전 단계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개발 단계에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사업화를 좀 시켜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사업화를 시켜나가는 데에 뭐가 이제 중점돼? 여기서부터는 정말 실무적인, 이거는 어떠한 기업체의 사장님은 창업을 하시든 간에 이 개발기술 사업화에서 지금 전개되는 이 부분은 꼭 좀 짚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보세요. 우선 개발기술의 원천. 개발기술이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업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머리를 가지고 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연구 인력을 필요로 하죠. 아주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레퍼런스가 충분한 그 분야에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연구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개발을 한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아니면은 꼭 우리가 다 개발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개발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가기관의 정말 R&D 파워가 높으신 분들이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개발해 놓은 많은 기술들이 있어요. 이거를 정부의 지원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전을 받아도 됩니다. 그렇죠? 이걸 기관으로서 이전받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한테 사도 됩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 이런 기술을 사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개발 기술의 원천은 두 가지다. 뭐냐? 내가 개발하든지 기 만들어 걸 사든지.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사업화하는 데는 갈림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개발 기술은 어떤 거든지 간에 개발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하는 데는 반드시 이 TRL을 꼭 알아야, 이 개발 기술 단계. 그죠? 이 레벨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업화의 성패에 굉장히 좌우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초 연구 단계고 T1, T2 이쪽 단계는요, 사업자가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은 비용과 시간 때문에 손해보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T3는 중간 정도 되겠죠. 그런데 T4, T5 같은 경우는 벌써 실용하고 양산 단계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자금이 투입이 되면은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서 수익으로 회전을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술 개발을 체크할 때, 개발된 기술을 평가할 때 뭐를 보면 되겠어요? 이 개발된 기술의 어떤 수준, 현재 수준. 특히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전 기술을 우리가 받을 때요. 정부기관, 산하기관에서 연구 결과로 가지고 있는 거를 민간기업에다가 이전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필히 이거 체크해봐야 됩니다. 거의가 산하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기술, 이전해주는 기술의 거의 70% 이상은 P3 이전 단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짚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돈으로 얼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신 기술이라고 해서 뭐 대학 교수님이 최신 기술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금액은 굉장히 높아요. 왜? 없는 거니까. 그런데 1억 주고 사잖아요. 사업하는데 2억, 3억 더 들어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이건 PRL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개발기술 사업화에는 기술의 원천을 확보해야 된다. 그 원천 기술이 과연 상용화 단계에 어디까지 접근되었나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어디에는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제가 해보고 하면서 느낀 게 사업계획서는요. 개발기술 사업할 때는 반드시 사업계획서는 성경처럼 만들어야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만큼은 하나 만들면 고치지 않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수정해야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제품이 개발이 되어서 시장에 나가서 소비자의 평가를 받아서 인컴으로 돼서 수입이 돼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막 판매되는 제품들도 시장의 요구사항이 피드백이 돼서 막 돌아오잖아요.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이거 역시 반영해서 다시 리모델링 해주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계획서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한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는 사업 방향 관리의 나침반이다. 이거는 저는 창업을 하시는 분이든 기존의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든 간에 저는 무조건 이걸 강조합니다. 이유가 뭐냐? 내 스스로가 방향타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손실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손실 없이 갈 수가 있고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너무 이 개발된 기술 사업화하는데 묵직하게 들으실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개발을 해서 사업화를 한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기술이라고 해서 돈을 다 벌 것 같은데요. 실제 시장에 이렇게 나가서 개발 기술 하다 보면 사업화를 하는데 상업화 시키기 전까지 건너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 대표적인 게 가나다라바바사 이렇게 나와 있죠. 사업화의 핵심을 몇 가지로 정리해놨습니다. 기술 제품의 경쟁력. 나는 이 기술이 굉장히 좋은 기술로 생각하고 좋은 제품 만드는 걸 생각했어요. 나갔더니 비슷한 게 있어. 그죠? 이 시장 구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장 규모와 경쟁 구도. 아주 굉장한 기술 개발을 하고 돈을 많이 들여놓는 건데 제품 만들어보니까 시장이 너무 없어요. 시장이 너무 작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생기고요. 누가 팔 거냐면 어느 루트를 통해서 판매를 할 건가. 이 판매 유통 채널, 포피에서 플레이스에 화답되는 이 부분도 이게 능동적으로 저 사람들 내가 물건 만들면 물건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선입금 시키고 그거 좀 팔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많으면 좋은데 그냥 가서 내가 이거 좀 팔아 주실랍니까? 이렇게 하는 형태의 제품이 된다 그러면은 능동과 수동의 차이는 개발된 기술을 베이스로 한 제품들이 시장에 적응하는 데는 너무 차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절주기 유무. 어떤 제품들은요, 동절기에만 팔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나오는 히터 제품들이 다 그렇잖아요. 에어컨, 여름. 그런데 24철 팔 수 있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금 개입 및 자금 확보 용이성이 있어야 되겠죠?
빨리 돼야 될 원자재를 막 팔리는데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회전이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판매를 했는데 외상으로 한 6개월씩 가져간다. 이런 구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유통 계획에 따르는 자금 회전, 원자재를 구매를 해서 제품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것과 회수가 돼서 판매가 돼서 회수가 되고, 이런 주기 관리, 사업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그죠? 이 캐시플로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기술 전문인에게 의존도 의무. 자, 우리 이런 얘기 있었죠. 여러분, 이거 혹시나, 외식업체에 계신 분이 오해를 하실까봐 일단은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먼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일식집, 스시, 이런데 일시 요리사 부분이 계십니다. 근데 사장님은 전혀 생선에서도 모르고 칼질도 할 줄 몰라요. 초밥 만질 줄 몰라요. 그런데 그 기술자의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술자의 의지에 따릅니까? 아니면은 소비자와 고객의 오리엔티드된 경영자의 의도대로 움직이겠습니까? 그렇겠죠? 기술자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할까? 사장님 대신할 수 없잖아요.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를 할 때는 무조건 하고 경영자가 자기가 개발된 기술이고 엔지니어이고 마케터고 경영학을 갖다 두루 갖췄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사업 주체의 대표님으로 계신 분들은 찾아보면 거기가 기술 사업을 하더라도 기술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컨설팅을 해보면. 근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바로 기술 전문 인력의 의존도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 이거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대체 인력은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제품의 수명주의,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자, 다음 차트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런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핵심은 뭐겠냐는 얘기죠. 핵심이 바로 아까 사업계획서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업계획서는 내부 진행 점검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외 기관 제출령이 있습니다. 자, 내부 기관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사업을 하는데 나침반의 역할을 해주는 바로미터. 그죠? 방향 설정과 그 다음에 긴급 유무를 따질 수 있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대외기관 제출령은 조금 틀리죠. 여러분 아시지만 대외기관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각종 기관, 우리의 사업을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제출하는 건 내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포맷이. 그러니까 내용은 핵심 내용은 그렇지만 포맷 전개하는 건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의 개요, 추정 재무 자금 조달 운용 계획 요약 이런 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핵심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를 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 오늘의 이 강의에는요, 여기에 있는 핵심 체크를 요거만 아시면은 경영자들이 가장 핵심 코어를 아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지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원천 기술의 형태 및 인력의 의존도 고용 형태 그랬죠.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라 그랬죠? 원천 기술의 형태가 뭐죠? 우리가 개발한 거냐, 남한테 받은 거냐, 산 거냐. 근데 샀는데 이 기술이 말이에요. 원천 기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기술을 자꾸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냐. 원천 기술을 확보했는데 그게 바로 프로덕트예요. 제품이에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기술자의 업그레이드가 없어도 돼요. 그런 기술과 매번 기술 개발 코멘트가 들어가야 되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사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바운더리가 틀리면 생각해봐야 됩니다. 고용 형태, 이 사람을 우리의 직원으로 내가 셀러리맨으로서 고용을 해서 봉급을 주면서 내가 코칭을 하고 리드를 할 거냐. 이런 기술자가 있고, 이거요, 개발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게, 고급 인력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초기에 고용을 한다는 게 그 연봉과 셀러리를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죠? 소위 아웃소싱에다가
외부 계약 형태로 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고용 형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전속이 안 되면 물론 비밀 유지 계약이나 이런 게 있지만은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화에 나중에 크게 실패를 할 수 있는 확률도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술 경쟁력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국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복제라는 게 카피 제품은 너무 우리가 겁을 내잖아요. 이게 카피의 확률이 높은 제품이냐, 지적재산권을 과연 보호받을 수, 물론 WTO 체제 가입 이후에는요, 중국에서도 그런 게 통하지만, 시간을 많이 소요시키고 있잖아요. 그 과정 중에 팔면서 카피 제품 경쟁하면서 소송에 이렇게 진행되는 건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에서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양산계획 및 일정 수립. 이거 제가 저도 이제 제조업을 합니다만은 특허로 기술을 이제 사업화 저도 하고 있죠. 이게 양산계획하고 일정 계획 수립을 하는데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게 쪼개보면, 자, 생산 형태를 내가 제품하는 게 완제품을 파느냐, 완제품을 팔아서 소비자한테 직접 가느냐, 그 다음에 반제품을 만들어서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납품을 하는 거냐, 그 다음에 부품을 만드는 거냐, 틀리겠죠. 이거에 따라 유통 형태가 다 틀려집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최종 제품에 사용되는 그 사용이 예상되는 핵심 원재료 리스트를 전부 다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생산의 방법도 다 틀려집니다. 부품을 만들 때는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생산 설비가 또 있지만 인프라도 적어도 돼요. 완제품 만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웃소싱을 주고 부품들을 파트별로 줘가지고 그걸 전체 모합해서 조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재조합을 해서 납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파트 리스트 작성을 하고 원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자재를 구매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A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자재 구매를 이제 해야 돼요. 해야 되면은 당장 이 원재료 구매하는데 뭐가 걸리느냐면요. 내가 필요해서 100개만 주문하고 싶어요. 부품을. 그런데 100개를 주문을 하면은요. 가격이 1,000원이 될 게 1,000개를 구매를 하면은 900원, 800원이 된다면 1,000개를 구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걸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MOQ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매에 이제 적정 수량, 요구 수량이 있습니다. 이걸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오더를 받고 판매 계획에 세웠던 수량을 오버하는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흔히 이야기한 대로 바잉 파워다, 뭐 구매 파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구매력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시장을 주도하고 많은 제품 판매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되는데 그거 갖추기까지가 처음에 창업기업이 만만치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핵심 원재료 가격, 과거,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생산 규모, 이게 대규모, 소규모, 대규모 생산시설 필요성들, 그 다음에 원료 투입 및 예상 리드 타임.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전자제품에 관련된 이제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그 안쪽에 보면 소위 말하는 PCB 기판이라고 있죠. 이 기판에 보도되는 기판, 부품들 나이를 이 기판을 구매하는데 어떤 거는 45일 이전에 발주를 줘야 됩니다. 그것도 현금 줘서 수량이 1000개 이상. 그렇게 해야만 내가 적정 가격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 기간을, 납품 기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부품별로의 조달할 수 있는 예상 기간도 개발 기술을 사업하는 초기에는 반드시 체크되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무턱대고 이제 발주를 이렇게 받았는데 주문을 받아가지고 생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작 생산을 하다 보니까 주문을 할 수가 없어요. 원자재를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창업을 하고 특히 개발된 기술을 사업하시는 분들 유통은 틀립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반드시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판매를 위한 규격 인증, 승인 사항의 일정 확인. 이것도 중요해요. 제가 이제 만드는 제품이면
그 제품이 그냥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식품이면 식품 인증받아서 판매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죠? 안전규격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전기 전자제품도 있을 거고, 그죠? 이런 안전규격 인증 승인, 국가에서 승인하는 판매를 하기 위해 전 단계 승인 받는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게 한 달 걸리는 게 있고, 2달 걸리는 게 있고, 15일 만에 나오는 게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 비용도 수반되지만, 이거를 감안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다가는 역시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 꼭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시즌에 막 맞닥뜨려 최근에 이런 게 많아요. 이제 추워지니까 히터라든지 이제 그 전기 제품들이 있죠. 난방 제품들 이런 게 막 그 인증기관들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인증받는 시간들이 대기 시간이 많은 게 조금씩 늘어나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제 소요일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량 규격, 그 다음에 판매 매출 계획. 이건 매번 강조해도 이거는 넘치지 않을 겁니다. 매출 없는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요. 자금 계획, 그 다음에 기술 업그레이드 가능성 여부 및 기간과 비용. 이거는요, 업그레이드 제품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개발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제 로드맵을 작성을 하는데, 로드맵은 이 그림은요, 그냥 이렇게 시장과 제품 서비스 기술, 그 다음에 R&D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자원, 자재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거를 현재와 그 다음에 투비, 내가 가야 되는 투비, 오른쪽. 이 지향하는 우리 목표 있잖아요. 목표 현재를 보면은 이게 과연 우리 현재에서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데 좀 전에 짚어봤던 수량, 인증 뭐 이런 걸 전부 다 그 계획이 생겨요. 이 계획을 어떤 식으로 줄여나갈 건가? 이게 회사의 전략 방향입니다. 전술입니다. 그죠? 전략을 세웠으면 이걸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줄여나가는 게 전술입니다. 이거를 우리 날 밤잠 안 자면서 하자. 라든지, 현금을 좀 더 동원해가지고 왕창 줘가지고 한번 싸게 구입을 하자.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술적인 측면이 여기서 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 로드맵 정의는 이렇게 보시고요. 자, 로드맵을 작성을 했을 때 그 효과는 이겁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 안에 들은 걸 보시면 되죠. 비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전사적으로. 그 다음에 시장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타겟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사적으로 아니면 우리와 유통 이렇게 커넥션이 되어 있는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생산, 외주처, 판매처, AS센터 이런 모든 네트워크가 공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개발 기술을 사업하는 로드맵을 가져서 공유를 할 때는 이 부분이 공유가 됩니다. 이게 공유가 되면은요, 시간도 단축이 되고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 프로젝트 관리 효과가 있고 제일 밑에 탑 매니지먼트의 역할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최고 경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여러 가지가 경영을 해야 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여러 가지 리더 요인들을 여기서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로드맵이 없으면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계속 수정 보완을 한다는 얘기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질문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과정에서 질문이 아닌데, 네. 이론적이시죠? 죄송합니다. 네. 강조하시는 거 봤을 때 충분히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네. 이게 어떤 사업 과제랑 연결이 안 되니까 그냥 끝나고 나시면 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 이런 스토리로 좀 뒤에는 네.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뒤에 아펜딕스를 가면서 우리가 보면 될 거예요. 뒤에 보시면 제가 이제 첨부자료는 그냥 참고 첨부자료가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개발된 기술 아니면 개발을 해야 되는 기술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면 개발을 해야 되는 기술, 어떤 A라는 기술을 개발해요. 그 다음에 개발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아까 TRL의 수준으로 봐서 상업화 이전 단계까지 뭔가를 하나 좀 만들어 봐야 되겠어.
기술은 있어요. 아이디어도 있고. 그 두 가지는 정부의 정책에 특히 이야기하는 연구개발 지원 과제의 모두 대상이 다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상업화 되어가지고 시중에 나오지 않은 그런 미적용이 된 기술, 또 그 기술이 적용이 된 어떤 제품, 이거는 R&D의 대상이 다 됩니다. 여기 보면은 국가의 R&D 과제 단계별 과제 평가 항목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중기청 과제를 평가를 할 때 이걸 가지고 해요. 과제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죠? 이 달성 전략이 어떤 건지, 이거를 개발한다는 사업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주 책임 연구원이 뭐를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옆에 그냥 참여 연구원이 어떤 역할로, 이게 과연 조직화가 제대로 되어 있냐, 이거를 봐요. 과제 선정을 할 때. 신청 단계, 신청해놓고 선정을 하는데 그걸 보는 거죠. 야, 이 연구 인력이 있어. 연구소의 조직 체계가 어떻게 되냐. 근데 이 사람은 과거에 이걸 연구를 한 사람이냐? 이걸 따지잖아요. 이게 왜 따지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과연 개발에 효율이 있을 건가, 성공량 확률이 있을 건가를 평가하는 것은 현재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 평가 기준이에요. 그럼 완료되었을 때 목표 달성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 건가, 그 다음에 기술 이전 시 평가하는 거, 이거는 산하기관에 주는 거, 그 다음에 개발 후 매출 기업, 이게 전부 다 평가 항목이에요. 그러면 스테이지 1, 2, 3, 4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단계별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제라는 것, 흔히 R&D 과제는 여기에서 보는 게 이거예요. 과제 선정 단계에서는 투자 타당성 및 사업 임팩트 평가하잖아요. 이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라는 투자자가 있어요. 중기청이든 미래창 돈을 줘야 되겠어. 그럼 기업에다가 돈을 주는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돈을 줬을 때 뭐를 제일 먼저 고려를 하겠습니까? 돈 빌리러 왔는데 돈을 빌려줘야 되겠는데, 아니면 줘야 되겠는데 뭐를 평가를 하겠어요? 고치라는 돈 될 건지 돈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냥 연구만 있으면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업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투자의 타당성을 체크하는 거죠. 투자를 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어떤 아웃풋이 나와줘서, 임팩트 있는 아웃풋이 나와줘서 타 산업에도 파급 효과를 좀 줄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용 창출도 많이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걸 찾기 마련입니다. 기관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갖춘 기업의 가점이 더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갖춘 기업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왼손 전략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라는 거 할 때 실무에서 평가되는 부분이 있지만, 좀 전에 질문하셨던 내용을 거꾸로 본다면 이렇게 링크를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어펜딕스에는 그냥 R&D도 여기다 넣어본 거예요. R&D도 평가 기준은 과제 진행 중에는 뭘 보느냐, 사업성, 시장성, 기술성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차 딱 끝나잖아요. 그럼 이 과제는 계속 해야 되겠다. 돈 더 줘가지고 1차 년도 끝내고 2차 년도도 줘야 되겠다. 뭘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1차 년도에 딱 했는 거 기술이 딱 개발이 됐어. 근데 이 기술 괜찮거든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 A라는 제품을 만들면 괜찮겠네. 수출도 이건 되겠고 수입 대체도 되겠어. 야, 그러면 시제품 만드는데 곧 전 단계까지 모범 만드는 데까지는 해보자. 그게 바로 우리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사업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단계까지 지원해 주는 게 그거든. 그게 되어서 상업화 이전에 모금 금융생산 이전 단계까지 해주고 난다면 돈 다 썼어요. 그 다음에 뭐 해주지? 그것까지 다 만들었어요. 시제품 이전 단계 만들었어요. 그럼 금융해야 되죠. 금융비 정부에서 R&D 자금으로 주나요? 없습니다. 그건 뭐죠? R&D 과제를 끝난 그 과제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 시점에서 해당 기관에다가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돈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도 그게 융자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왜? 정부에서 R&D로 해서 투자해서 개발이 된 거니까 사업화에 타당성이 있다. 이건 사업화가 되겠다. 이거는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요? 장기 저리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업화가 돼서 양산품이 만들어지면 뭘 또 지원해주죠?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수출 지원 프로그램부터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이제, 홈쇼핑도 나갈 수 있는 거나 아니면 방송 광고 하는데, 이거 뭐, 그 다음에 우리 저 홈페이지 만들고 이런데 마케팅에 필요한 툴들을 만들어주는데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정말 잘 되는 나라 아닙니까? 연속적으로 잘 해주고 있잖아요. 그쵸?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과제 완료하고 난 다음에는 성과의 생산성 및 경영 기여 평가를 하겠죠. 그럼 이때가 성공이 되게 되면 우리가 뭘 하죠? 러닝 로열티를 냅니까? 안 냅니까? 내잖아요. 이제 기술료를 내잖아요. 그죠? 기술료를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R&D 과제 단계별 평가 항목이라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개발기술 사업화라는 게, 이게 어떤 위치에 있겠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자료는요. 이거 국가에서 하는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우리 코타라 홈페이지도 들어가겠면요. 여기는 뭘 보셔야 되냐면, 제일 위에 보게 되면은 몇 개 있죠? 14,000개가 있잖아요. 개발기술 지원 사업이라고 카테고리에 입력어를 딱 치면은요, 14,000개 되는 개발기술 사업에 관한 각종 지원, 지자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기관의 사업들이 전부 다 링크가 됩니다. 그쵸? 이거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내가 원천 기술을 잘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개발이 된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하는 데는요, 많은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한목적으로 적합화 시켜가지고 시험에 패스를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코칭을 하느냐에 틀리겠죠. 그죠? 예, 요게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럼 여기 보면은 최근 공부 사례 한번 보세요. 시합기술 성장지원 기술개발사. 이건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술에 관련된 이전 사업화 내지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신사업화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한 과제예요. 환경기술을 개발을 해서 환경에 기여하는 것. 최근에는 제가 이제 알고 이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미세먼지를 갖다가 황사를 갖다 제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 휴대용 이런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파는 거 보셨어요? 중국에는 이미 시장성이 있어서 국내 기업이 만들고 있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운동 부하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산소 마스크 끼고 다닌다니까요. 실제 시장에 구매력이 있어요. 사서 다니고 그렇게 끼고 다닙니다. 그만큼 환경이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니치마켓, 틈새 시장에도 그런 제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환경기술. 영원 숙제는 뭐죠? 대기오염, 수질오염, 그 다음에 축산 환경오염. 그쵸? 우리에게 이제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어떤 신기술, 그걸 개발해가지고 있을 땐 바로 시약기술 성장 지원 기술 개발 사업.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면요, 이 원천 기술을 적용을 해서 A라는 분야의 제품, 요즘 여러분 이걸 보시나요? 축산 오폐수, 축산 오염물 중에 가장 머리 아픈 게 뭐겠습니까? 어떤 환경 오염물질이 처리하기 어렵게 해서 소똥, 개똥, 고양이똥, 돼지똥이에요. 돼지 돈분뇨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사육장을 보게 되면은 밑판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 밑으로 보면 그냥 배수가 그대로 돼요. 거기에 돼지는 똥오줌을 그대로 넣습니다. 소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돼지는 똥오줌을 그대로 넣으면은 이걸 어떻게 하나요? 물 청소를 해서 밑으로 그냥 뿌려요. 소위 말해가지고 고체와
액체가 그냥 밑으로 다 빠져버려요. 냄새 정말 고약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질소라든지 이런 부분, 탈질이라든지 질소를 제거하는 거, 황을 없애는 이런 거. 이 기술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변에, 사육장 주변에 가면 미운 문제가 많잖아요. 냄새 때문에. 그리고 이걸 가공 처리하는데도 냄새가 무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탈취를 하고 냄새가 퍼지지 않게 잘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영원히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발은요, 지금도 보면 각 업체마다 계속 그걸 계속 새로운 프로젝트 계속 나와요. 영원한 숙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뭐 폐기물 가지고 자원화시키는 거, 개 껍데기를 가지고 갈아서 이걸 또 무슨 생산 자원화, 건설 폐기물을 가지고 다시 부서 건축 자재로 다시 고용하시기, 이게 다 이런 데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자, 제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환경기술만 하더라도 그 분야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면 그런 개발기술 사업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단지 프로세스가 있겠죠. 기술개발 전 단계냐, 상용화 전 단계냐, 이런 부분.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R&D 과제로 갈 거냐, 아니면 사업하는 데에 문제를 받아서 시설 자금을 받을 거냐, 생산 운영 자금을 받을 거냐, 이거는 차이가 있겠죠. 그거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쵸? 자, 이거 역시 그거는 앞에 거와 똑같은 건데, 이걸 왜 이걸 해놨냐면요, 특허 기술, 공동연구, 이렇게 된 거. 특허 기술은 뭘 해야 된다고요? 추론된 거 안 됩니다. 등록 특허로서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 거. 추론은 R&D를 평가를 할 때 연구 성과가 있는,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으로서의 가점 요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 해당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하고 이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는 R&D에는 등록 특허가 구성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해놨죠? 특허 기술은 누구 명의는 안 된다고요? 개인 명의는 특허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죠? 이건 뭐죠? 예. 특허를 출원할 때는 발명자, 소위 말하는 고안자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발명자, 고안자는 변경됩니까? 안 됩니까? 예? 발명자는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권리자입니다. 권리자는 양도, 양수 다 되는 거죠. 그죠? 뭐, 이전, 그 다음에 아니면 통상시지권 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세 등기, 물권 등기다 뒤에 전세권 붙이고 뭐 임차권 붙듯이 그건 다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개인명으로 되어 있는 건 어느 회사도 이렇게 되어 있죠?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명으로 되어 있는 회사가 있어요. 뭐 무슨 동방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건 뭐예요? 법인 기업이 아닌 개인 회사는 개인 회사 명의로 출원이 되나요? 발명자가 개인이죠. 똑같이. 예, 그거는 개인 사업자 명의로 출원인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 개인으로 받은 거, 대표자 개인으로 보통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막 등록 특허, 물론 내가 가점은 준다고. 그러면 법인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다시 말해서. 여기도 해놨죠. 특허 기술은 개인 명의가 아니라 그 과제를 신청하는 그 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지금 씨앗 기술 성장 지원 사업만 이러는 거지 모든 사업이 이런 건 기술 개발의 모든 사업이 지금 등록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거는 개별 과제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예. 전반적으로는 좀 어떤가요? 전반적으로는 그 해당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것을 원하죠. 등록이나 출원했을 경우에는. 네, 출원 아까 말씀드린 거 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출원이라는 거는 등록의 여부가 불투명하잖아요. 네. 나중에 사실 이제 등록 거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술 개발이라는 사업 자체에 뒤에가 붙은 사업명에는 네. 거의 등록이 되어 있는 특허 기술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훨씬 용이하죠. 왜? 내가 어떤 이런 기술을 이제 개발해서 특허를 냈어요. 나만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등록을 시켰다는 얘기는 이미 다른 어떤 기술과는 배제가 되어 있고 차별성, 진보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특허기관에서. 그러면은 아까 가점은 출원이지만 등록되어 있던 거는 어떤 이제 사업 선정 과제에서 내가 그렇죠.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예. 아주 중요한 요소. 그러면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이 기술, 등록된 이 기술을 가지고 원천에서 내가 뭐를 만들겠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출원된 기술, 이걸 가지고 베이스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돈 좀 대줘. 근데 돈은 대줬는데 나중에 특허가 무효돼서 선행 기술이나 특허 때문에 이게 거절이 됐어요. 그러면 돈 투자한 거 말짱 헛거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요인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겠죠.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 심사위원들이 열심히 볼까? 저는 약간 그런 의문이 잘 모르는 저로서는 이제 그렇지. 의문점이 좀 가서 네. 왜냐하면 우리가 심사위원들이 과연 이 등록이나 출원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잘 쓰게 되게 되면 적어도 이 기술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 기술 이게 특허 그 자료 조사에 보통 체크가 되고 저희가 그렇죠. 사업 신청을 하는 거니까. 등록이라는 자체가 시간이 꽤 걸리니까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그렇죠. 네, 되니까.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개발기술 사업화 봤을 때 등록이 없으면 신청이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안 돼요.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권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이 권리가 없어. 이 사람이 권리가 있는데 내가 출원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돈을 줄 수 있는 이거는 투자에 아까 이제 적합성 문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럼요. 권리가 없는 사람한테 돈을 줘가지고 이건 네 권리로 말만 듣고 한다 그러면은 당당 주무관들은 안 되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어저께 제가 이제 코칭하는 회사에 과제가 끝났어요. 완료 보고를 하는데 현장 실사를 나왔어요. 실사에 제가 참여를 해서 근데 담당 주무관이 이제 이것도 창업회사다 보니까 뭐를 잘못했냐면 돈을 좀 물어내게 돼 있는 게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R&D 사업계획서를 처음 다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신규 채용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예산의 신규 채용 비용을 얼마 이렇게 해서 올리면은 인정을 해서 과제 선정이 되면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과업을 수행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돈을 내가 채용을 했어요. 채용 일정 시기에 채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4대 보험에 가입을 다 시키고 원천 징수하면서 계속 어떻게 하죠? 중기청에다가 그거 나간 거 신청하잖아요. 그럼 돈 다 나와요. 다 나오면 다 끝났어. 아무 이상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딱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냐. 신규 채용을 할 때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등록을 안 해요. 전산 등록을. 이거는 중기청 담당 주무관도 당연히 할 거로 생각을 하고 등록 유무는 상관없이 돈 다 내보내준 거야. 청구한 대로. 이게 맹점이 생겨요. 어제 이거 가지고 담당 주무관하고 저하고 한참 신경을 했어요. 당연히 국가에서 인정하는 4대 보험에 가입을 하고 매달 청구해서 들어가면 매달 돈을 줄 수 있는 거 당연히 된 거로 생각할지 창업기업에서 이거를 누가 걸러줘야 되느냐, 당신들이 걸러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주무관하고 하지. 자기는 힘이 없고 일단은 이거는 불인정 이렇게 해서 인건비 뭐 1,500만원 나간 건 나중에 회수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참 그 회수 조치라는 게 생각해보세요. 없는 돈에 1,500 물어내려고 그래. 그래 안 된다. 그럼 이 신청한다. 이 신청하면 어떻게 되죠? 행정심판까지도 또 청구하고 나중에 가지고 막 갑니다. 불복 신청하면 오래 가거든요. 그런데 이기는 경우가 잘 없어요. 예,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맹점을 한참 얘기했더니 주무관이 하는 얘기가 저희들도 내년부터 시스템을 바꾸어서 원천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안 나가게 시스템을 바꿉니다. 이러더라고. 그럼 당신네들이 문제가 있다면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불인정됩니다. 이렇게 해요. 그렇죠? 네, R&D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그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거는 융자입니다. 지금은 아까는 기술 개발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 이전에 뭔가를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전 단계 R&D를 신청하는 거고 이건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내가 돈을 대서 만들어졌던 정부의 R&D 과제를 통해서 만들어냈던 이후에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을 융자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의 R&D 과제에 대해서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는 이분이 자동 연계시켜서 평가 심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가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소위 특허기술, 사업화라고 해서 중진공, 기보,
이런데 다 사업 신청서를 넣어서 융자 보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돈을 융자를 해줍니다. 그죠? 장기저리. 이게 바로 정책 자금이죠. 그죠? 장기저리. 이렇게 하는 사례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개발기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프레임입니다. 요거는 참고를 하십시오. 하는데, 첫째, 기본적으로요, 회사의 개요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초기 창업기업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신용도나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저 밑에 있는 건 회사 연육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뒷장 보면 대표자 인적사항 나오죠? 주요 경영진, 주주현황. 자, 주요 경영진에 주의할 게 뭐죠? 소위 신용결격 사유가 있는 분들은 주요 경영진의 등재나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예. 대표자는 뭐 이름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예, 신용 리스크.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예상으로 가면은 브레이크 걸리는 게 많습니다. 신용 5, 6등급 이거 넘어서가지고 보통 6등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개발기술 사업계획서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사업의 기술 경쟁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술이 원천 기술이 우리한테 얼만큼 다른 기술과 이전에 나와 있는 기술, 그 기술이 적용된 제품보다는 월등하게 뛰어나 있고 차별화되어 있고 진보성이 있다. 그쵸? 누구라도 그냥 기술자라면 누구라도 그냥 그 정도는 생각의 정도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R&D 기술에서 여러분 기술의 수준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동종 기술자들 봤을 때 머리만 조금 생각, 그거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만들어 이거 누구나 다 안 돼요. 그거는 R&D 과제에서 선정될 수 확률이 지극히 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 기술과의 차별성 문제 중에서 이 기술의 진보성 문제, 그렇죠? 예, 차별성 문제, 이 진보성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성, 수요 특성 당연히 중요한 거고 시장도 없는 데다가 하지 않죠. 여러분 R&D 과제를 심사할 때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이런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이 시장이 당신네들이 사업계획을 세운 이 기술이 시장이 얼마나 되냐? 국내에 아주 점잖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죠. 한 12억 정도는 될 것 같아. 그런데 R&D 자금 신청하는 게 1억이야. 그런데 어떤 회사는 보니까 R&D 자금 1억을 신청하는데 이거 자기네들 만들어내면 시장이 1000억짜리 시장이야. 누구 지원 안 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의 규모 추정하는 거 아니에요? 추정하죠. 새로운 제품이고 하게 되면 더군다나 비교 데이터가 없을 때는 추정치가 들어간다. 그럼 추정치를 과감하게 잡아요. 그렇죠? 니치 마켓, 틈새 시장까지 또 파급 시장까지 잘 생각을 해서 시장 규모를 좀 키워라. 판매 계획, 이건 뭐 이야기할 거 없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생산계획,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산계획은 판매와 직결이 되는 거고요. 이익률이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개발기술 사업화하는데 내적 환경, 외적 환경이 얼마나 많이 변해있습니까? 그죠? 그 원가 상승 요인이 많잖아요. 구매를 갖다가 할 때의 원가의 수준을 낮추기 위한 머리 싸움이 많잖아요. 이게 역시 회사의 수익률 제고라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추정 재무제표를 만들 때 예상 순이익이라는 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판매 계획까지 나오면은 다음에 나오는 게 추정 요약 손익 계획. 매출액, 매출 원가, 플러스 말하면 매출 총이익, 판관비, 그 다음 영업이익이잖아요. 세전. 그러면 이제 법인세 넣어놓으면 이제 순이익이 나오겠죠. 그죠? 이런 프레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을 영위를 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나 운영 자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투자 계획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쪽에 오른쪽에 블랭크를 제가 비워놨는데요. 여기에는 사실 뭘 쓰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뭘 쓰면 좋겠습니까? 2년. 예. 지금 1년, 2년, 3차년으로 해놨죠? 네. 뒤에 블랭크를 한 이유는 뭐냐면, 자, 시설 자금 1년 차에 만약에 10억, 2차년도에 5억, 3차년도는 한 2억만 있으면 되겠다. 그쵸? 이렇게 하면. 근데 이쪽 오른쪽에는 뭐냐면,
자금 조달 계획을 좀 넣어보시면 좋아요. 그럼 자금 조달 계획은 어떤 식으로 넣으면 되겠어요? 자금 조달 계획은 자기 자금과, 그죠? 타인 자금을 분리를 하면 좋겠죠. 소위 내가 투자하는 자금, 타인 자금 중에서는, 그죠? 은행 차입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국가 융자 보증기관에서 융자 신청을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구분해가지고 그게 타당성 여부를 우리도 보게, 여러분들도 필요하잖아요. 요거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요건 우리 와이프한테서 돈 좀 받고, 요건 친구한테서 받아가지고 순수 자금을 얼마 만들고, 조달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자기 자금. 그 다음에는 뭐예요? 외부 자금이잖아요. 외부 자금은 차입. 차입의 기관이 어디냐? 은행이냐? 보증기관이냐? 투자기관이냐? 틀리겠죠. 이걸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개발기술 사업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긴 시간도 아니고 짧은 시간도 아니고 이제 보냈습니다만은, 욕심 같아서는 모든 ABC들 다 하고 싶은데요. 뭐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다 만족시켜 드렸으면 좋겠는데, 핵심은 중간에 몇 가지 짚어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 코칭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더 참고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가이딩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질문해도 되나요? 질문하십시오. 이제 질문도 왔는데 질문하십시오.